소리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벼락부자조의 발표를 맡게 된 기원순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쉽고 편하게 돈을 벌 방법을 생각하는 중 기술적 분석을 이용한 주식 매매 전략, 이걸 프로젝트 주제로 선택하는데요. 이 바이 앤 홀드 전략이란 다름이 아니라 한번 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쭉 가는 흔히 존버 메타라고 부르는 게 바이 앤 홀드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주제 때문에 배경 도메인 지식을 살짝만 설명하고 갈 건데요. 이 증권 분석은 크게 펀다멘탈이랑 테크니컬 분석으로 나뉘고, 펀다멘탈 분석은 증권의 내재가치 인트린식 밸류를 찾아서 현재 증권이 본질 가치에 비해 고평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거면, 테크니컬 분석은 내재 가치는 상관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더 오를지 내려갈지 시장의 투자 심리 방향을 찾는 것을 주 목표로 하는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펀다멘탈 분석은 주로 보는 데이터도 가장 중요한 게 매 분기마다 발표되는 경영 실적 보고서에 있는 재무제표, 그리고 각 국가 중앙은행 통계청이 발표하는 매크로 경제 데이터 산업 보고서를 기초 데이터로 분석을 진행하지만, 테크니컬 분석은 OHLCV 데이터인데, 이거는 특별한 거 아니고 장이 9시에 시작해서 보통 오후 3시 반에 끝나는데, 장 딱 시작했을 때 가격이 오픈이고, 장중 최고가가 하이, 가장 떨어졌을 때가 로우, 그 다음에 장 끝날 때 찍은 가격이 클로즈고, 그날 거래량이 볼륨을 해서, 이거 5개가 가장 중요해서 세트로 나뉘고, 이거에도 차트 패턴, 캘린더 패턴, 이런 데이터를 주로 보게 됩니다. 펀다멘탈 분석에 사용되는 모델로는 배당 할인 모형, 현금 흐름 할인 모형, EV, EBITDA, PER, PBR, PSR 등이 있고, 테크니컬 분석에서는 모멘텀 전략 및 리버전 모델, 볼레틸리티 아비트라지, 볼트 아비라는데, 이 중 모멘텀은 그냥 어려울 게 없이 오른 게 더 오른다, 및 리버전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져야 된다, 이 차이로 볼 수 있고요. 트렌드 라인 지표는 어떤 바운더리 없이 200, 300, 400 무한대로 그냥 올라갈 수 있는가 하면, 오실레이터 타입 인디케이터는 사인, 코사인 그래프처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표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3프로나 아니면 경제TV에서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7만에서 8만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애플은 성장주이고 코카콜라는 배당주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있는 펀다멘탈 분석에 기초한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 심리가 안 좋다, 주가 회복력이 약하다, 강하다, 지지선을 반등했다, 돌파했다 말한다면 이는 테크니컬 분석에 기초한 것입니다. 참고로 PER이 50배, 100배 찍었다 해서 이게 반드시 주가가 본질 가치에 비해 고평가되었다는 뜻은 아니란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분석은 크게 모멘텀 전략이랑 평균 회귀 전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모멘텀은 그냥 많이 오르면은 더 오른다, 평균 회귀는 너무 떨어졌으니까 다시 반등할 거다, 아니면 너무 올랐으니까 떨어진다, 이 관점이라 보시면 되고요. 모멘텀 전략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표는 각종 이평선들, MACD, 듀얼 모멘텀, 캔들 차트로는 적산병, 흑산병 패턴이 모멘텀에 해당되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 RSI,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시그널, 그 다음에 캔들 차트 패턴으로는 모닝, 이브닝 도지수다가 평균 회귀 전략이랑 관계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코인 시장에서 자주 봤던 가자, 아니면 땡땡 탈출은 지능수,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모멘텀에 기초한 거고, 도망차 아니면은 바이 더 딥, 이런 표현은 평균 회귀
전략에 기초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이번 모멘텀 전략은 그 SMA 이평선, MACD 그리고 평균액이 모델로 볼린저 밴드, RSI 지표를 선정했고 그 볼트 합의는 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의 기초 데이터는 일단 매그니피션트 7 플러스 넷플릭스까지 8개 기업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희망과 분노 절반이 적절하게 섞여있는 지난 5년간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담겨있는 지난 5년간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최종 결과는 이 벤치마크 퍼포먼스 샤프 맥스 드로우다운 칼마 레이쇼로 분석할 건데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리스크를 감안한 그 수익률 분석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가 가장 많이 쓰는 차트 도구인데 거기에 레퍼런스 매뉴얼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각종 모델들의 레퍼런스가 있어요. 그걸 저희는 이 코드로 구현해가지고 차트로 시작한 다음에 제대로 그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플 무빙 에버리지 단순 이동 평균선은 어려울 건 없고 이 52평선이라면 이 52평선 이 점은 직전 50일치 주가의 평균을 여기로 가져온 거고요. 이 202평선이라면 200일치 주가를 평균치인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에는 좀 더 세분해서 심플, 웨이티드, 엑스포넨셜 세 가지가 있는데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밑으로 갈수록 최근 기간에 대해 가중치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SMA는 하루 전 주가나 200일 전 주가나 동일한 가중치가 적용되지만 엑스포넨셜은 하루 전 주가에 훨씬 큰 가중치가 적용되어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평선을 사용하면 이런 무의미한 일일 등락을 제거하고 뭔가 트렌드를 볼 수 있다. 즉 노이즈를 없애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그 레깅 인디케이터라는 성격 때문에 보시면은 주가는 확 올라가도 이 이평선은 그 시차를 두고 당장 못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것 때문에 좀 반응이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치고 올라가면 골든 크로스라 불러서 롱 포지션을 잡고 반대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치고 내려가면은 데드 크로스라 불러서 숏 포지션을 잡는 방식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이게 이 파란 게 주가 데이터고 이 제일 주황색 선이 제일 구불구불하니까 20일 단기 이평선이고 빨간 게 제일 부드러운데 이게 200일 장기 이평선에 해당되고 보시면은 20일 이평선은 50일 이평선 위에 있고 50일 이평선은 200일 이평선 위에 있을 때는 그 주식을 포지션을 사서 들어가고 그 반대 역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는 그 숏 포지션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베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를 보면은 엔비디아가 가장 올타임 하이가 제일 높은 반면 넷플릭스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그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그 평균 정도인 가운데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CD 전략은 이게
그 MACD 라인과 시그널 라인 두 개의 선을 가지고 그 시그널 만든 지표인데, 이게 MACD랑 시그널 그 라인이 전부 무언가의 이평선이기 때문에 MA를 여러 번 반복해서 MA가 막걸리라면 MACD는 이를 한 번 더 증명한 청주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시그널을 한 번 필터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MACD가 시그널 라인보다 크면은 이런 식으로 바이 시그널이 뜨고, 작으면은 빨간색 셀 시그널이 떠서 이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게 장점인데, 반면에 이게 주가가 옆으로 길 경우 이게 시그널이 바이 시그널이 떠도 실제 주가는 떨어지는 등 이게 펄즈 파저티브 신호가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포뮬라대로 잘 계산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그러면은 MACD 라인 빼기 시그널 라인이 이 히스토그램이고, 양수면은 초록색, 음수면은 빨간색인데, 이게 빨간색이 두꺼우면은 좀 주가가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 방법은, 이게 보면은 주가는 전 저점을 돌파해서 더 밑으로 떨어졌는데, MACD 신호를 보면 반대로 주가는 더 떨어졌는데 MACD 신호는 전부 다 올라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그 다이버전스, 확산 신호라 부르고, 이제 이게 트렌드가 떨어지다가 반등하는 전조 증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번 리서치에서는 아직 이거를 포착하는 거는 구현을 아직 못했습니다. MACD 라인이 빨간색 시그널 라인 위에 있으니까 롱 포지션, 파란색이 빨간색 시그널 라인 밑에 있으면 숏 포지션 잡은 걸 볼 수 있고요. 보면은 애플은 잘 나왔는데, 메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돈을 깨먹은 걸 볼 수 있고, 그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인 파란색 선은 좀 그저 그런 결과를 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볼린저 밴드는 일단 요 가운데서는 그 아까 말했던 20일 이동평균선인데, 거기에 직전 20일치 주가의 변동성을 표준 편차를 구해서 그 2시그마 위에 라인을 그리고 2시그마 아래에 그려서 신뢰 구간을 연속적으로 표시한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위에 있는 걸 어퍼 밴드, 밑에 있는 걸 로어 밴드라고 부르는데, 보면은 주가가 로어 밴드를 치면은 바이 시그널이 떴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앞에 두 개는 그냥 주가의 가격, 프라이스 개념만 사용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볼레틸리티, 변동성이라는 개념을 추가로 반영해서 만든 시그널이기 때문에 담고 있는 데이터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단점은 이렇게 이 시그널로는 바이 시그널로 해석되는데, 보면은 계속 이 1층 밑에 지하 밑에 지하 2층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워킹 더 밴드라 부르고, 이때 이 바이 시그널을 믿고 들어간다면은 돈을 많이 잃게 되겠죠. 그래서 전략 보면은 이 주가가 어퍼 밴드를 쳤으니까 숏 치고, 그다음에 주가가 로우 밴드를 쳤을 때는 롱 포지션을 잡은 걸 볼 수 있고요. 그 전략별 수익률은
역시 일부 종목은 좋게 나오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유별나게 안 좋게 나오는데요. 이게 아까 말했던 워킹 더 밴드 현상 때문인데 테슬라는 그 모두 이상을 뛰어넘어서 계속 신고점을 갱신했잖아요. 근데 볼린저 밴드는 그 투싱과 어퍼 밴드를 쳤기 때문에 계속 펠 시그널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릴러티브 스트렝스 인덱스는 볼린저 밴드, MACD처럼 오실레이터 타입 지표인데 이렇게 코사인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 식을 잘 계산해서 이렇게 그리면은 이 RSI 지표가 70을 넘어가면은 과매수되었다고 보고 이제 다시 주가가 하락할 거라는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30을 뚫으면은 주가가 너무 떨어졌으니까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MACD처럼 컨버전스 다이버전스 지표도 해석이 가능한데 이거를 문제는 이 컨버전스 다이버전스를 판단하면 결국 이게 트루폴즈로 딱 나와야 될 텐데 컴퓨터한테는 이거 딱 보면 딱 몰라 이게 다이버전스지 이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가 판단할 로직을 어떻게든 구현해야 이 시그널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70을 뚫으면은 숏치고 30 밑으로 떨어지면은 롱 포지션 잡은 걸 볼 수 있고요. 결과는 역시 테슬라가 볼벤이랑 비슷한 이로 안 좋게 나오고 나머지는 그저 그렇게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존버하면은 5배까지 500%까지 됐다가 한 250% 됐는데 나머지 전략들은 그보다 못한 걸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단순히 수익률이 높다고 장땡이 아닌 게 이거는 좀 극단적으로 변동 리스크가 큰데 나머지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올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률을 계산해야 이게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략 성과 평가를 위한 리스크 조정 수익률 지표로 이 4개를 사용할 건데 B&H 레이셔는 단순히 그 존버 전략이 10% 벌었을 때 A 전략이 15%를 기록하면은 1.5가 되고 5%를 기록하면은 존버 전략의 50%만 따라잡았다. 즉 0.5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헤지 펀드들이 이 무조건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업사이드 포텐셜은 3분의 2만 따라가고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3분의 1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라고 말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절대 수익률, 즉 B&H 레이셔가 1보다 크다고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1보다 작다고 반드시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리스크를 감안한 위험 조정 수익률로 가장 대표적인 게 샤프 지수가 있는데요. 가령 A, B 전략이 똑같이 100만 원을 벌었는데 A 전략은 중간에 10만 원을 잃을 뻔했고요. B 전략은 중간에 50만 원을 잃을 뻔했다면 똑같이 100만 원을 벌었대도 똑같이 잘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그 무위험 이자를 보통 미국 국채 수익률을 리스크 프리 레이트로 보는데요.
이걸 뺀 거를 다시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의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눠주면은 샤프레이션은 결국 단위 정량적 위험 단위 1당 몇 퍼센트 그 위험 초과 수익률을 달성했는지 이 기울기를 보여주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작더라도 이 포트폴리오 위험 시그마가 충분히 작으면은 이 단위 위험당 수익률은 절대 수익률이 높은 다른 전략에 비해 샤프 레이셔가 크게 나을 수도 있는 법이죠. 그리고 맥스 드로다는 이 전략이 실행된 구간의 올타임 하이, 즉 최고점 삼성전자 하면 옛날에 10만 전자 말했을 때고 지금이 4만 전자 하면 맥스 드로다는 마이너스 6만원 또는 마이너스 60%가 된다. 이는 이 전략을 사용할 때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최대 손실 위험을 보여주는데 다르게는 우리가 가장 주식을 투자하고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마이너스 50% 났을 때 우리들이 50%라도 건지려고 손절하면은 다시 원상복구돼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다고 원상복구를 기대하고 존버하면은 다시 반의 반토막 돼서 마이너스 75% 되는 경우도 있는데 NDD가 이거랑 관련된 이 현상이랑 관련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마 레이쇼는 분자는 샤프 레이쇼랑 똑같은데 분모만 이 과학적 위험에서 심리적 위험으로 대체된 거예요. 그래서 칼마 레이쇼는 그 단위 그 최대 손실 위험당 또는 단위 마음이 아픈 정도랑 얼마나 충분한 수익률을 보상해줬는지 보여준 거라 볼 수 있고 샤프 지수가 과학적 위험 조정 수익률이라면 칼마 레이쇼는 주관적 또는 심리적 위험 보상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보통 펀드 매니저는 얼마나 높은 수익을 올렸나가 아니라 얼마나 큰 펀드를 굴리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펀드 운영할 때 고객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순간이 이 MDD에 도달했을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샤프 지수를 높이 달성하는 펀드 매니저보다 MDD를 최대한 줄여서 칼마 레이쇼를 높게 달성하는 펀드 매니저가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별 전략들의 수익률 보면 이게 결국은 시장 수익률에 비슷할 거고 SMA 이동 평균선 전략은 BNH랑 비슷하게 나왔는데 MACD RSI는 망했고 볼린저 밴드 전략이 보면은 BNH나 SMA랑 많이 다르게 생겼는데 퀀트 투자자들은 이런 수익률 패턴을 좀 바람직하게 여겨요. 그래서 무의미한 시장 변동 때는 안 들어가고 무시하다가 딱 기회를 잡으면은 한 번에 크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고 잘 버텨서 꾸준히 밀고 가는 경우. 대표적으로 터틀 스트래터지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펀트 입장에선 이렇게 생긴 수익률 그래프를 바람직하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왼쪽 상단 그래프는 각 전략들의 수익률의 코릴레이션을 보여주는데요. 자기 셀프 코릴레이션 1이고 존버 전략에 비해 나머지 4개 전략이 0.24 마이너스 이거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니까
콜레이션도 마이너스 나오는데 BB는 제일 낮게 0.16이 나와서 보통 상관계수가 0.4 이사일 때 높다고 보니까 이 4개 모두 존버 전략이랑 상관계수가 낮게 나왔는데 이게 보통 단일 전략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개별 전략들을 계속 만들어서 나중에 그 복합 전략으로 구사하게 되는데요. 보면은 이런 상관계수가 높은 전략끼리 합칠 경우 시너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관계수가 낮은 전략끼리 합쳐야 이제 위험은 줄이면서 그 기대 수익률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략들 간의 상관계수를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4개를 그 4개의 위험 조정 수익률 성과 지표를 테이블에 모아놨는데 보면은 SMA가 존버 전략의 62%까지 따라자면서 수익률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고 CAGR은 Annualized Growth Rate, 그러니까 연율화 수익률인데 B&H 존버 전략은 연평균 20% 수익률을 올렸지만 볼린저 밴드 전략은 연평균 4% 수익률을 올리고 그 과학적 위험 보상 비율인 샤프 지수도 존버 전략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MDD도 중요하다 했는데 이 존버 전략은 올타임 하이 대비 56%, 마이너스 56%까지 까였지만 볼린저 밴드 전략은 마이너스 7% 수준에서 방어했는데 덕분에 그 단위 심리적 위험당 보상인 칼마 레이쇼는 볼린저 밴드 전략이 그 절대 수익률은 낮음에도 MDD가 낮아서 칼마 레이쇼가 제일 높게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평가 내리자면은 절대 수익률은 B&H가 높은데 나중에 그 복합 전략을 할 때 볼린저 밴드 전략이나 SMA 전략 정도는 건져서 조금 고쳐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테스트 한 개가 일단 명시적, 묵시적 거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데요. 명시적 거래 비용은 보통 증권사에서 표시하는 거래 수수료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그냥 매매 회전율을 따로 계산해서 거래 수수료를 곱해서 최종 수익률에서 차감해주면은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묵시적 거래 비용이에요. 이게 모델 가정이 그 전날 종가를 그대로 포지션 잡을 때 종가에 그대로 매수할 수 있다는 가정을 쓸 수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오늘 6만 원에 클로즈가 된다 해서 그 장 종료 5초 전에 6만 원에 주문을 내도 이게 갑자기 몇 초 만에 6만 1,000원 올라가면은 주문이 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략 테스트 할 때는 종가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제 임플리멘테이션 단계에서는 그 기회를 놓치는 케이스가 발생하고 이거는 수익률을 깎아먹겠죠. 그런다고 그 리밋 오더 대신 그 시장가 주문을 때리면은 100% 체결은 보장하지만 이 클로즈 프라이스보다 더 높은 비싼 가격에 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임플리멘테이션 단계 가면은 이 거래 비용 때문에 이 전략들이 더 안 좋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벤치마크 전략보다 수익률이 낮게 나온 점은 그 MACD랑 RSI 지표가 좀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평선 전략과 달리
이거를 단순 무의식하게 그 포지션으로 표현 안 해서 매매 전략하기에는 솔직히 힘든 지표들이고, 아까 말했던 그 컨버전스, 다이버전스 이런 거를 좀 복잡한 로직을 만들어서 이거를 포착한 다음에 그 기본 전략을 따로 만들고 거기에 약간 토핑 같은 느낌으로 이런 거 발생했을 때만 추가로 포지션 진입을 고려해 주는 게 좋아요. 그거를 이번 리서치에서는 거기까지는 고려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이 시그널을 따라서 플러스 1, 0, 마이너스 1까지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정확히 그 시그널이 나왔을 때 정확히 그 예산의 몇 퍼센트를 투입해야 되는지 이 포지션 최적화 알고리즘은 아직 고려되지 않은 거고, 여기서는 단순 무식하에 포지션 1이 있으면은 가령 100만 원을 정량적으로 투입한다고 가정한 건데, 가령 4개 이평선 MACD, 볼린저 밴드, RSI 4개의 지표를 동시에 쓸 때 한 가지에서만 바이 시그널 나온 경우랑 4가지 모두 바이 시그널 나왔을 땐 분명 투입하는 포지션에 차이를 둬야 돼요. 이거를 확률 통계적 방법론으로는 켈리 준치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거는 좀 쉽게 설명하자면은 승률이 높게 예상될수록 그 전체 판돈에서 베팅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딥러닝 강화학습 기법을 사용하면은 저희가 사전적으로 포지션 비중에 대한 어떤 모델링을 가정하지 않아도 뭔가 자동으로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모델 중에 LSTM이랑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좀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LSTM은 보는 것처럼 이 T-1 과거 상태에 대한 정보가 이 미래 시점으로 전달이 돼서 그 T 시점의 순간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구간에 따른 그 데이터 테이블이 롤링 개념으로 모델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쓸모가 있는 점이 아까 다이버전스 이 패턴 나오는 거를 컴퓨터가 이게 true인지 false인지 판단하도록 하면은 좀 복잡한 로직을 사용해야 된다는데, LSTM 모델을 써서 이 구간을 그대로 넣어주면은 저희가 뭔가 명시적으로 이걸 탐지하는 코드를 짜지 않아도 딥러닝으로 자동으로 찾아주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보통 아타리 게임에서 자주 사용했는데, 그 스테이트에 리워드랑 코스트 함수를 주고, 리워드에는 누적 수익률을 주고, 코스트에는 매매 회전율이나 아니면은 맥스 드로다운, 그 다음에 그 손실 금액 이걸 주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돌리면 이 포지션 비중을 얼마나 어떻게 정해야 할지 저희들이 명시적으로 그 모델링을 가정하고 코드를 짜지 않아도 이 리인포스먼트 모델을 통해 자동으로 찾아줄 거라 뭔가 기대할 수 있어서 이 리서치에 2탄을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딥러닝 모델들을 포함해서 새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벼락부자조의 발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선님.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오래 하신 거 아니에요, 원선님? 최대한 빨리 했는데 한 20분. 최대한 빨리. 오케이. 일단은, 어쨌든 주식 매매 관련 데이터로 하신 거고, 이거를 제가 어떻게 사실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워낙, 사실 데이터 분석이긴 한데, 데이터 분석보다는 뭔가, 아까, 원선님이 이제 이쪽에서 좀 계셨기 때문에, 아까 펀더멘털이랑 테크니컬의 어떤 측면으로 주식을 바라보는 거, 요걸 한번 설명해 주셨었어요. 근데 이걸 기반으로 어떤 주식의 어떤 데이터, 주가를 예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지 사실은 전문적인 용어도 되게 많았고 뭔가 그런 어떤 실제로 이제 주가를 가져와서 분석을 하신 건데 이렇게 하고 나서 아까 결론을 내리신 final verdict 여기서 이제 결론 내리신 거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지표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셨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LSTM이랑 이제 reinforcement 러닝을 해서 뭔가 이런 걸 해보겠다 인 건데 요거까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퀀트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기본적 오히려 이제 저보다 더 뭐랄까요 이 금융에 관한 지식 더 깊으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잘 도메인 지식 그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또 재미난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원선님. 발표가 너무 어렵던 것 같아요. 이게 사전 지식이 이미 똑같은 있는 청중이라면은 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아닙니다. 그래도 재밌게 잘 봤고요. 어쨌든 이거 프로젝트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자 봅시다. 이제